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대 초반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가 확산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면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새 굉장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네. 어제 30명대에서 오늘 113명으로 늘었는데요. 하루 새 이렇게 3배 이상 급증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어제까지는 이제 집단 감염 발생한 곳이 확진자 수가 줄었는데 오늘 이제 병원에서 좀 한 30명 가까이 집단 감염이 나왔고요. 네. 또 기존에 나오던 곳에서 계속 나왔고 음악학원 같은 곳에서도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주말이었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4,000건이었다 어제 11,000건, 2배 가까이 늘은 것도 이유가 되겠고요. 또 해외 입국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뭐 하루는 2자리, 하루는 3자리가 되더라도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역 수칙을 계속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건수가 늘면 또 다시 세 자릿수로 증가하는 게 계속 지난주도 그렇고 그 전주도 그렇고 좀 반복되는 패턴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이게 아직까지는 진정 기미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크게 아주 대규모로 집단 발생은 하진 않지만 산발적으로 한 곳에서 발생을 하면 그것이 10명, 20명씩 나오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패턴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우리가 올리고 국민들이 많이 협조해서 이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만일에 추석 연휴가 지난 후에는 분명히 확진자가 늘 위험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00명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수치가 지금 벌써 거의 한 달가량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체감을 하기를 100명 정도면 뭐 비슷하게 나왔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은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위험성을 좀 적게 느낀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방역당국은 시민 협조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는 걸 가장 좀 걱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분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1명, 2명이 나와도 겁을 냈었고 우리가 7월까지만 해도 10명, 20명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100명이 뛰면서 경각심을 가졌다가 또 줄어들면서 이제 100명, 세 자리는 그냥 괜찮겠지 그러니까요.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우리가 100명이 확진자가 나오지만 어제와 오늘 비교해 보셔도 3배, 4배가 한꺼번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나오는 확진자의 10배 이상은 감염자가 있다. 나와 만나는 사람은 무증상 감염자일 확률이 높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대목 중에 하나가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인 것 같아요. 오늘 또 발표된 수치로 6명의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사망자가 느는 것, 위중증 환자가 또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7월 말 8월 초에 이제 어떤 종교단체나 집회를 통해서 확진된 분들이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 감염도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고령자분들이 입원을 많이 하셨고 네. 코로나19는 다른 바이러스 감염과 달리 열흘 이내에 굉장히 빨라집니다. 악화가 급속히 진행을 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지금은 초기 단계에서 폐렴으로 입원한 경우는 전부 렘데시비르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른 바이러스 박테리아 감염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빠지기 때문에 고령자 측의 사망자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렘데시비르는 그 위중증 환자에게만 사용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폐렴 증세로 좀 경미하게 있어도 바로 이걸 또 사용을 하는군요. 네, 최근에는 연구에 5일 정도를 입원한 폐렴 환자는 다 쓸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이제 오늘 가장 확진자가 늘었던 가장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나병원 정신병원 중에 하나인 다나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온 그 사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입원 환자 28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30명이 됐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21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127명의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종사자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 44명의 종사자 모두가 음성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직원들을 통해서 보통 감염이 되는 사례를 많이 좀 걱정을 했었는데 종사자 모두가 지금 음성이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 그러면 감염 전염된 경로를 좀 어떻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그래서 방문자라든지 병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실 겁니다. 그중에서 감염의 사례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종사자분 40명 이상은 지금 음성이 나왔지만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확진이 될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코호트 격리가 되어 있지만 이 중에는 분명히 또 확진자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코호트 격리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감염이 될 수밖에 없으세요. 특히나 이런 경우는 이제 정신과 같은 경우는 만성 질환자고 장기 입원자가 많기 때문에 중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코호트 격리 사실 병원 전체가 여기에서도 지금 전체 동일 집단 격리 조치됐다고 하는데 그 얼마 전에 고양시의 박예원 그 병원 사례도 그렇고 초창기에 있었던 청도 대남병원도 그렇고 다 이제 정신과 전문 병원이었는데 동일 집단 격리를 했다고 했는데도 그 후에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동일 집단 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번 이 다나병원 같은 사례는 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신과 병동이나 이런 요양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단면으로 검사를 하죠. 그날 딱 검사를 했을 때 나오시는 분들은 확진이 됐지만 그 후에 그 80% 이상이 무증상 감염으로 있다가 확진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확진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사례가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코호트 격리를 했더라도 그 중간에 그 가운데에서 계속 감염이 될 수밖에 없죠. 1인실로 격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 자체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입원한 분 입장에서는 조금 위험도가 있는 그런 격리일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을 따로 격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코호트 격리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방역에 대해서 한번 또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210명 전수조사해서 127명 음성이 나왔고 재검사 대상도 11명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경우에 재검사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뭐 증상이 좀 있는데 검사 안 나왔거나 아니면 바이러스 양이 적게 나와서 확진이 안 되는 경우 있죠. 우리가 그 PCR 검사를 할 때 그 PCR 검사를 돌리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음성이 나오고 네. 일정 수준을 안 넘어가면 뭐 이렇게 좀 그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만일에 딱 거기 경계선에 걸려 있으면 다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지나고 바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2, 3일 지나고 보통은 하루는 아니고 며칠 정도 한 3, 4일 지나서 검사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 11명 중에서도 그렇고 음성 확진자가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고 추가적인 확진자가 또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네, 되는 그렇죠. 거네요. 우리가 자가격리 중에 음성이었다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도 대남병원 집단 감염 사례부터 시작돼서 정부도 정신병원 포함한 요양시설에 대해서 방역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요양시설과 이 병원에서 계속 감염자가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간병인들 분이 이제 마스크를 쓰긴 하시는데 사실은 손위생이나 마스크 착용이 좀 힘들게 안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한 분이 여러 환자를 또 돌보기 때문에 네. 그 점이 가장 많은 감염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조금 더 강화를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정기 검사를 하질 않고 증상이 생길 때 이제 요청을 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거나 그다음에 인지를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으로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하는 그 시약을 키트를 이런 요양원이나 이런 조금 취약계층이 같이 모여 있는 이런 뭐 센터 같은 데는 좀 키트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검사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반인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거긴 의료진이나 의료진에 준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그때그때 정기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빠른 시기에 무증상 감염을 가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걸 지금은 주지를 않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검사가 제대로 안 돼서 놓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걸 염려를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임신시 시약 테스트는 본인이 할 수 있듯이 이 검사도 약간의 교육만 받으면 할 수 있고 또 실내로 그 NEJM이랑 국제학술지에 비교를 그러니까 논문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스스로 본인이 검사한 것과 의료진이 검사한 그 결과를 봤더니 거의 동일하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해보시면 알지만 코를 통해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아프지 않게 하면서 끝까지 잘 또 검사를 할 수가 있어서 그 점도 조금 이런 요양원이나 이런 어려운 곳에는 조금 정부에서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이번에는 좀 집에 머물러 달라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고향에 방문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만남이나 이동을 피할 수가 없다면 최대한 좀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숙지하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부터는 그 연휴 기간에 생길 수 있는 상황별로 좀 수칙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참고하셔서 건강하게 좀 연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동을 이제 좀 초반이니까 이동을 하실 것 같아요. 이동을 하는 도중에 차 안에서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와중에 좀 숙지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본인 차로 이동을 하실 때는 환기를 자주 하실 수 있겠죠. 환기. 문을 좀 자주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가족과 같이 갈 때는 마스크가 굳이 필요 없지만 다른 뭐 친구라든지 지인과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젊은 층의 무증상 감염을 꼭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차 안이나 이런 데는 통화를 조금 자제해 주시고 꼭 통화를 해야 되면 휴게소나 밖에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 차에서는 식사라든지 그런 간식은 조금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자주 환기를 하고 그리고 통화는 좀 자제해 줄 것. 네. 식사도 같이 마스크를 벗고 좀 나눠 먹는 것은 좀 피해 줘라라는 네, 얘기해 주셨고 도착을 하고 나면 또 이제 가족들과 만나게 되고 만나면 다 같이 모여서 또 식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동안 감염되는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될 때는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번 코로나19는 감염이 대화할 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식사할 때는 짧게 식사하시고 마스크 쓰고 다시 대화하기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내려가시면 어르신들 연세 많은 분들을 만나시게 되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모르게 감염을 시켜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과 만날 때는 식사를 하지 마시고 마스크 끼고 대화 그리고 차례 성묘를 할 때도 조금 불편하거나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마스크 착용을 하고 그다음에 거리를 두고서 성묘나 차례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같이 또 젓가락을 또 공유해서 또 나눠 먹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그것도 좀 각자 좀 덜어서 또 먹을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또 방법일 수 네,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1인용으로 다 좀 배분을 해주시고 꼭 같이 먹어야 되는 거는 이제 공용 그 포크나 그런 걸 쓰시는데 예. 그때는 사실은 어쩔 수가 없겠죠. 네, 그 정도는. 네, 알겠습니다. 여행 가시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그 여행 가는 경우에 좀 특별히 좀 지켜야 될 수칙이나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여행을 지금 보면 이제 캠핑장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캠핑장 저번에 홍천 사례도 있지만 본인들은 식구끼리 가지만 그 캠핑장 안에서 많이 모이시게 되죠. 그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와 만나게 되고 이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과정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가족끼리 사용을 하시고 그 식수대나 그런 데를 같이 쓰실 때 화장실 같은 거 가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꼭 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혹시 추석 연휴에 아프거나 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추석 연휴에도 뭐 응급실은 항상 열려 있고요. 우리가 본인이 증상을 느낄 때는 우선 1339에 연락을 하시면 선별진료소나 보건소로 안내를 해줄 겁니다. 증상에 따라서. 1339. 예, 거기로 네. 지침을 따르시면 되고요. 뭐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이나 지역 한 120번 정도로 전화를 해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응급실에 갈 때는 반드시 전화를 하고 본인의 증상이 아까 코로나19가 조금 의심이 된다고 연락을 해주시면 응급실에서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전화나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가는 것보다는 한번 전화를 통해서 나의 상황을 알리고 네, 맞습니다. 준비를 할 시간과 내가 들어야 될 지침들을 좀 숙지를 하고 가면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독감 백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온에 노출된 걸로 의심돼서 접종이 중단된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네. 이게 27일에 407명이었는데 28일, 그러니까 하루 만에 873명으로 늘었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하루 만에 급증한 거로 봐야 되나요? 네, 초반에 21일 이전에 거의 600명 이상이 접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것이 원래 13세, 18세, 22일부터 접종하기로 되어 있던 그러니까요. 백신이었는데 미리 접종이 된 거죠. 그건 의료기관에서 미리 다른 분들을 이 무료 접종하는 그 백신을 접종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번 기회에 보니까 콜드체인, 냉장 유통 자체가 보건소나 일반 병원에서도 많이 안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무료 백신을 섞어서 유료 백신 접종을 같이 해준다든지 냉장 유통이 좀 이런 문제점 이런 거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무료 백신 품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료 독감 백신
안심하고 맞아도 되는 겁니까? 원래 무료 독감 백신도 이번에 삭가고 일반적인 유료 백신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 무료 백신으로 된 것 일부분이 지금 상온 도출이 됐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신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검사를 결과를 다음 주 명절이 끝난 후에 발표를 해주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